아들 바보였던 시어머니의 커다란 실수. 지수는 5년 동안 대형 로펌 변호사 남편 도현과 5살 딸 하은이를 돌보며 살았다. 시어머니 해숙에게 지수는 늘 부족한 며느리였다. 변호사 부인이 봉사활동도 하고 사교계에도 나가야지. 너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말이 되니? 해숙은 지수가 고가의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들고 있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다. 부인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도, 골프를 배우지 않는 것도, 도현의 로펌 행사에 함께 가지 않는 것도 모두 불만이었다. 넌 도대체 뭘 한다고 집에만 있는 거니? 도현이 승진에 방해만 되잖아. 다른 집 부인들은 다들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이래저래 바쁘게 다니기만 하더만.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이 마침내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는 연봉만 3억 원이 넘는 위치였다. 해숙은 기쁨에 차서 그날 저녁 곧바로 아들네 집으로 달려갔다. 거실 소파에 앉은 해숙은 지수를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지수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지수가 조심스럽게 앉자 해숙은 찬찬히 말을 이어갔다. 우리 도현이가 이번에 파트너가 됐잖아. 정말 기쁜 일이야. 근데 말이지. 해숙은 잠시 지수의 얼굴을 살폈다. 파트너 변호사 부인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자리야. 로펌 내에서도 고객들 사이에서도. 부인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평판이 달라져. 알겠니? 네, 어머님. 그동안 내가 집안일하고 하은이 키우느라 고생한 건 알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파트너 부인들 모임에 나가면 다들 해외 명문대 나오고 경력도 화려하고 사교계 인맥도 탄탄해. 거기다 친정들도 다 빵빵하고. 너도 알잖아. 지난번 로펌 송년회 때 내가 얼마나 어색해했는지. 다른 부인들이랑 대화도 제대로 못 썼고. 해숙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말이야, 도현이가 이제 더 큰 사건들을 맡게 될 거야. 재벌가 고객들, 유명 인사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 모임에서 만나기도 하는데. 솔직히 내가 그런 자리에서 도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머니 입장에서 이런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이건 도현이 미래가 걸린 문제야. 파트너까지 올라간 사람이 더 위로 가려면 부인이 발목을 잡으면 안 돼. 해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너도 이혼하면 재산 분할받잖아. 도현이가 그동안 번 돈도 있고 이 집도 있고. 반 나눠 받으면 당분간은 하은이 키우는데 문제 없어. 차라리 내 인생도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니?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현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해숙은 잠시 침묵했다. 도현이도 마음속으론 같은 생각이야. 다만 먼저 말을 꺼내기가 미안해서 그렇지. 내가 대신 말하는 거야. 지수야, 이건 너를 위한 말이기도 해. 너도 이 생활이 힘들었잖아. 맨날 눈치 보고 부족하다는 소리 듣고. 차라리 정리하고 내가 편한 삶을 사는 게 서로한테 좋아. 해숙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 괜찮은 변호사 소개해줄게. 도현이 로펌은 아니고 가사 전문 변호사야. 깔끔하게 재산 분할하고 양육비도 받고 좋게 정리하자. 며칠 시간 줄게. 잘 생각해보고 말해줘. 지수는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시야가 흐려졌다.
있었다. 며느리를 침묵하던 지수가 어느 날 시어머니를 조용히 집으로 불렀다. 지수의 눈빛은 슬펐지만 예상 외로 흔들림이 없었다. 어머님. 응? 어머님은 그동안 제가 뭘 하는지 모르셨잖아요. 해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뭘 한다는 게 뭐야?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는 거 말고 뭘 하는데? 그죠? 아, 아니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지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며칠 동안 잘 생각해 봤고요. 결론은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숙은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며느리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역시 내가 현명하긴 하구나. 다만, 지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하은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양육권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해숙은 피식 웃었다. 그래. 엄마가 키워야지. 어차피 도현이는 바빠서 애 볼 시간도 없어. 양육비는 넉넉하게 받도록 해.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줄게. 해숙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차피 양육비 받아봤자 얼마나 버티겠어. 몇 년 지나면 힘들어서 다시 연락하겠지. 그때 가서 양육비를 어찌해야 할지 도현이한테 상의 좀 해둬야겠어. 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혼 후 2주가 지났다. 해숙은 아들 도현이가 출근하고 난 빈집에 들러 며느리가 두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쓸모없는 것들만 잔뜩 놔두고 갔네. 해숙은 지수가 쓰던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책상, 의자, 그리고 구석에 쌓인 몇 개의 상자.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노트북과 각종 케이블, 태블릿 등이 들어 있었다. 이것들은 중고로 팔면 팔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하나? 해숙은 노트북을 꺼내 켜보았다. 혹시 개인정보라도 있으면 지워주려는 마음에서였다. 화면이 켜지고 바탕화면에 BLUEMON 스튜디오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다. 옆에는 비슷한 낯선 이름의 폴더들이 가득했다. 뭐야,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었나? 혀숙은 코웃음을 치며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엑셀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2024년 수익 정산 XLSX. 파일을 열자 해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24년 매출 5억 2천만 원, 8억 7천만 원, 3억 9천만 원. 총 매출 17억 8천만 원, 그리고 순수익 13억 6천만 원. 해숙은 숨이 막혔다. 연간 순수익 13억. 그리고 20년부터 누적 수익은 무려 42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들 도현은 이번에 승진하면서 파트너 변호사 연봉으로 받는 돈이 3억 정도였다. 하지만 며느리 지수는 혼자서 그보다 4배가 넘는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사업자 등록증. 지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은행 입금 내역. 이곳저곳에서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씩 꾸준히 입금되고 있었다. 그리고 각종 기업들의 이메일. 인수 제한 마이너스 200억 원. 퍼블리싱 계약 제한. 투자 유치 미팅 요청. 지수는 이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있었다. 해숙과 도현이 집에서 놀고만 있는 줄 알았던 지수가 혼자서 조용히 자기 속도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숙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지수가 밤마다 책상에 앉아 있던 시간.
하은이를 재우고 도현이 잠든 후 조용히 노트북을 켜던 그 시간. 해숙은 그 시간을 쓸데없이 컴퓨터나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연간 13억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다. 해숙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안 누구보다 큰 돈을 벌고 있었다. 게다가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3주 후 해숙은 로펌 파트너 부인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도현의 파트너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서초동의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마다 와인잔이 반짝이고 있었다. 해숙님 축하드려요. 아드님이 파트너로 승진하게 되시다니. 고맙습니다. 정말 기쁘네요. 해숙은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그런데 며느님은 안 보이시네요. 옆자리에 앉은 김 여사가 물었다. 그녀의 남편도 같은 로펌 파트너였다. 해숙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꺼냈다. 아, 며느리요? 사실은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어머, 이혼을? 주변이 술렁였다. 해숙은 애써 태어난 척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트너 부인 자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워낙 소극적이고 사교성도 없어서 아들 승진에 방해될까봐 제가 권유했죠. 아이고, 그래도 손주는 어떡하고. 손주는 며느리가 키워요. 양육비는 넉넉하게 주기로 했고요. 뭐, 그 정도는 해줘야죠. 해숙은 여유 있는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며느리가 번 돈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벤처 캐피털 대표 박 사장이었다. 로펌 파트너의 부인은 아니었지만 업계 인맥으로 이런 모임에 자주 참석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띠며 말을 걸어왔다. 잠깐만요, 해숙님. 혹시 그 며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아, 이지수라고 하는데요. 어머, 이지수 씨요? 요새 꽤나 유명한 모바일 게임 개발자. 해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 네. 뭐 그 아이가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박 사장씩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해숙에게 보여주었다. IT 업계 매거진 기사였다. 1인 개발자의 신화, BLUEMON 스튜디오 이지수 대표. 기사에는 지수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지수. 해숙이 알던 수수한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다. 박 사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회사가 3년 전부터 투자 미팅을 요청했는데 계속 거절하신 분이에요. 업계에서는 전설 같은 분이시죠. 혼자서 게임 3개를 히트시키고 연 매출이. 박 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연 매출이 거의 20억 가까이 된다고 들었어요. 순수익만 10억은 넘을 거예요. 그것도 직원 한 명 없이 혼자서요.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니까 해숙님 며느님이 그분이란 말씀이세요?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갔다는 소문 들었어요. 금액이 무려 200억이었대요. 물론 거절하셨다고 하던데. 테이블의 부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200억이요?
혼자서 그 정도를 버신다고요? 어머, 그럼 대형 로펌 파트너보다 훨씬. 박 사장이 말을 이었다.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이지수 대표님을 영입하려고 다들 혈안이에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혼자 일하는 걸 선호하셔서 회사 차리거나 직원 뽑는 것도 안 하시거든요. 완전히 자기 방식대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또 멋있어서. 해숙은 입술이 바짝 말랐다. 손에 쥔 냅킨이 구겨졌다. 김 여사가 해숙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해숙님 그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요즘 이런 분이 어디 있다고 이혼을 시키셨어요? 해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박 사장이 감탄하듯 말했다. 와, 그런 며느님이 내쫓다니 대단하시네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보냈을 텐데. 아니, 며느리로 삼고 싶은 정도예요. 이 정도 능력자면. 해숙은 손이 떨렸다. 와인 잔을 들려다가 그만뒀다. 쏟아버릴 것 같았다. 해숙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해숙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다. 자신이 5년 동안 무시하고 무능하다고 깎아내리고 결국엔 내쫓은 며느리. 그 며느리가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의 남편보다도 큰 돈을 벌고 있었다. 게다가 혼자서. 해숙은 생각했다. 지수가 만약 이혼하지 않고 계속 집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13억의 수입이 가족 공동재산이 됐을 것이다. 손주 하은이도 옆에 있고 며느리도 옆에 있고 그 엄청난 재력도 가족의 것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사라졌다. 며느리도 손주도 그 돈도. 해숙이 직접 밀어내버렸다. 더 끔찍한 건 자신이 며느리를 능력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었다. 지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족에게 드러낼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다. 인정받지 못할 걸 알았으니까. 저기, 혹시 며느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번만 투자 미팅 제안을 해보고 싶어서요. 해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저는 모릅니다. 아, 그러시구나.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김 여사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해숙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화장실로 들어간 해숙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해 보였다. 내가 뭘 한 거지? 해숙은 세면대를 붙잡고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자존심, 명문가 며느리를 두고 싶었던 허영, 아들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던 욕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진짜 명문가 며느리는 이미 옆에 있었는데 해숙은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명품 가방 대신 에코백을 든 이유. 사교 모임에 나가지 않은 이유.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던 이유. 그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됐다. 지수는 남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가족을 생각하며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해숙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평생의 판단착오였다. 해숙은 핸드폰을 꺼내 지수의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돌아오라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해숙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핸드폰을 가방에 도로 넣었다. 같은 시각 한강이 보이는 30평대 아파트. 지수는 하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엄마한테 보여줄래? 하은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다.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엄마랑 하은이. 우리 둘이야. 지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예쁘다 우리 하은이. 식사를 마치고 하은이를 재운 후 지수는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네 번째 게임 개발이 한창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무관심도 없었다. 오직 지수 자신의 속도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있었다. 책상 옆에는 각종 기업들의 제안서가 쌓여 있었다. 투자 제안, 인수 제안, 협업 제안. 지수는 그것들을 정리하며 하나씩 정중히 거절 메일을 보냈다. 지금은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제 속도로요. 그리고 개발 화면으로 돌아왔다. 코드가 주르륵 흘러갔다. 지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에게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1년이 흘렀다. 도현은 파트너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공허함을 느꼈다. 하은이를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마다 딸이 엄마만 찾는 게 서러웠다. 해숙은 더 이상 며느리 자랑을 할 수 없었다. 아니, 며느리가 없었다. 사람들이 손주는 요즘 어떠냐고 물으면 해숙은 말을 흐렸다. 그리고 지수는 네 번째 게임이 출시됐고 또 히트했다. 이번엔 해외 언론에도 소개됐다. 한국의 천재 1인 개발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조용했다. 추가적인 인터뷰도 거절하고 얼굴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직 게임으로만 말했다. 그리고 하은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저녁을 먹었다. 지수에게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었다.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해숙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지수는 알까 모를까. 아마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지수는 이미 하은이와 함께 훨씬 더 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